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할인을 해주고도 애플이 원하는 공급을 다 채웠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공급이 어느 정도냐면 다른 MP3 회사들은 낸드 플래시를 구할 수 없는 레벨. 그러니까 그 회사들 다 쓸려 나갔겠죠 아마.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선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야. 제가 예를 들면 커피집 하는데 어제 커피 4,000원이었는데 오늘 800원에 팔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요가 한번 꺾이면은 모든 회사가 다 같이 날아가는 거죠. 하나가 이제 꼬르륵 해서 부도가 나면은 공급이 줄죠. 그러면 가격이 또 오르죠. 네. 사실 우리나라 그 수출 1위 품목이 이제 반도체이고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이 반도체랑 엮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약간 저는 참 반도체 제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를 표현한 겁니까? 아니면 각 기업들을 이야기한 겁니까? 사실 기업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은 이 반도체 제국이라는 단어는 저자 본인이 직접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출판사에서. 원래 예술 작품도 이름은 그 본인이 안 붙이잖아요. 뭐 동료가 붙여주고 그러는데 이 제목도 출판사가 붙였고요. 네네네. 저도 이를 받아보니까 반도체 제국이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국이 뭐지 하다가 생각해보니 각 기업들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 위에도 뭐 삼성, 인텔, TSMC, 뭐 하이닉슨, 마이크론 뭐 이렇게 쭈루룩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뭐 물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은 조금 가야 할 길이 멀긴 합니다만 메모리 반도체는 뭐 압도적인 일이고 지금 전 세계 시장 점유율 하이닉스랑 삼성 합쳐서 한 70% 정도 되잖아요. 정말 잘해왔는데 요게 사실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역사를 좀 짚어보자면 삼성이 도쿄 선언을 한 게 1983년. 그렇죠.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너무 잘하시는데. 책을 읽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썼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뭐 하여튼 80년대 뭐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네네네. 그때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나라 그 D램 점유율이 한 70% 됐는데 당시 일본의 점유율이 70%가 넘었었다고. 네. 이제 뭐 그렇게 된 이유들은 사실 D램도 이제 인텔 같은 데도 했습니다, D램을. 네네네. 근데 이제 인텔이 D램 하던 시기에 일본이 들어오는데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 이제 옛날에 컴퓨터 엄청 비쌌어요, 이게. 컴퓨터 엄청 비쌌는데 그래서 어떻게 운영됐냐 하면 거대한 서버실 안에다가 슈퍼컴퓨터 같이 놓고 모니터랑 키보드만 있는 단말을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구조였어요, 이게. 이거 메인프레임이라고 하죠, 이런 걸. 그때 메인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게 사실 비싸잖아요. 일종의 중앙 컴퓨터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죠. 메인프레임 관리자도 많이 뽑고 비싸니까 이거 죽으면은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 개별 부품들도 굉장히 품질이 좋아야 됐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CPU도 수명이 되게 길어야 되고 메모리도 수명이 길어야 되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 분야에서 일본이 굉장히 뛰어났죠. 그래서 사실 인텔 자체가 뭐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걸로 알아요, 저는. 그때 인텔이 선택한 게 이제 CPU에 집중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일본 회사들이 막 그 D램 시장을 차지하고 한참 지났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한국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상황이 바뀌는데 그 시기가 되면 이제 드디어 IBM 쪽에서 그 퍼스널 컴퓨터로 PC라고 부르죠. 이 앞에 있는 랩탑도 다 그런 건데 개개인이 컴퓨터를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엽니다, 여기서. 근데 이게 이런 시대가 오면은 컴퓨터를 10년 쓰고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D램을 한 10년간은 D램을 껴놨다고 해봐요. 근데 제가 실수로 밟았어요, 이걸 떨어뜨리거나. 제품은 죽어버렸죠. 그 여기 10년간은 D램을 쓸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런 사용자 컴퓨터 같은 거는 문제되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쓰다 귀찮으면 그냥 전원 꺼버리고요. 그냥 오래되면 갖다 버리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 일본이 만들던 그런 고품질의 D램들이 이제 그 비용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술이 과다한 거죠, 이제. 제가 자동차를 샀는데 오래 타도 한 10년 탈 거예요. 근데 엔진에다가 제가 비용을 막 투자해갖고 100년간의 엔진을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어차피 폐차할 거예요, 그 전에. 소용이 없죠. 이제 그 과정에서 한국 업체들이 끼어 들어온 거죠. 그걸 이제 쓸데없는 고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필요치 않은 부분까지. 약간 일본의 어떤 장인 정신? 이런 것과도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고객을 끌고 가는 느낌이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 좀 전체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뭐 경직되어 있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 반도체 모스펫이라는 게 작정하면
웨이퍼 위에다 노광이라는 도구를 쓰면 왕창 만들 수 있잖아요. 해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퍼스널 컴퓨터 시대 열리면서 삼성전자 같은 데가 이쪽에 패러다임을 확 바꿉니다.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죠. 원가를 빠르게 절감을 하면서 많이 이제 네. 대량 생산을 하는 그 구조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원래 D램은 좀 사치제였는데 네. 이게 김밥 수준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죠, 수준이. 김밥에 가까운 소모품이 되는데 네. 이제 일본에서 이제 손으로 말고 있었다고 하면 한국에선 기계로 그냥 좀 미워도 되니까 모양이 어허. 조금 덜 맛있어도 되고 그냥 김밥 기계로 막 말아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렇게 해서 일본을 넘어버린. 네, 그런 모습이죠. 네. 그 지금 일본에서 D램, 메모리 반도체 네. 만드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나요, 지금? D램 만든 회사 없죠, 이제. 이제 없죠. LP다가 일본. 네, 이제 회사였죠. LP다였던 것으로 변했죠. 이제 마이크론한테 넘어갔으니까. 아하. 네. 그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한테 그렇죠. 이주가 된. 그게 2012년?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한 10여 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이나 반도체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제일 많이 이제 들렸던 용어 네. 중에 하나가 치킨 게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치킨 게임. 요즘엔 잘 그런 표현 안 쓰지 않나요, 요즘에는? 아, 뭐 그렇죠. 이게 그 원래 LP다가 죽기 전에는 예. 이 반도체 시장 특히 D램 시장이 CPU는 되게 살벌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90년대 한 2010년대 초반까지만 뭐 하더라고요. 거의 뭐 2000년대 이럴 때는 가격이 80몇 프로 떨어진 적도 있고 그래요. 예. 제가 예를 들면 커피집 파는데 어제 커피 4,000원이었는데 오늘 800원에 팔라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종업원도 자르기 힘든데 네. 이 반도체 원가는 한 절반 정도 설비거든요. 예. 이미 깔아놓은 설비에서 감가상각 뜨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죠. 감가상각비라도 버틸려면 공장을 계속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선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반도체 시장 가격 50원인데 네. 제 원가가 인건비 30이랑 기계 30 하면은 60이죠. 그러니까 이거 돌리면 10씩 손해를 봐요. 네. 근데 제가 이 기계를 안 돌리면은 매출이 빵 되죠. 그리고 감가상각 30이니까 손해가 더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수요가 한번 꺾이면은 모든 회사가 다 같이 날아가는 거죠. 그럼 날아가다 언제까지 가냐면 하나가 이제 꼬르륵 해서 부도가 나면은 예. 공급이 줄죠. 그러면 가격이 또 오르죠. 네. 그러면 이제 돈이 생겨 또 신난다고 투자를 하죠. 그러면 또 그 일 생기고 또 하나 죽어나가면 또 훈훈하다가 또 하나 죽어나가고 그렇게 하다가 1등, 2등이란 미국 회사 남으니까 끝난 거죠, 이제.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2012년 LP다의 파산이 마지막이었고 그렇죠. 네. 사실상 그렇게 되면서 치킨 게임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서서히. 네, 그렇죠. 그 치킨 게임의 핵심은 말 그대로 이제 고정비를 그렇죠. 낮추는 네. 거였고 그거는 곧 미세 공정을 더 빠르게 도입을 한 곳이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거고. 네, 그렇죠. 거기서 뭐 당연히 이제 삼성이 그걸 네. 주도를 해왔던 이게 미세 거고. 공정 하나 넘어가면 원가가 한 40%씩 줄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에. 1등 회사는 블루오션인데 2등 회사는 레드오션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아, 왜냐하면 원가가 100이냐 70이냐는 지금 시장 가격이 한 90원이다 그러면은 네.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흑자고 한쪽은 적자인데. 맞습니다. 사실 하이닉스도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채권단 공동관리 그렇죠. 네, 대주주가 맞습니다. 은행들이었잖아요. 그때 은행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정부에서도 그거 네. 뭐 파산은 못 네, 시키겠고. 뭐 물렸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민영화는 아니죠. 은행들이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채권단 예. 관리죠, 이제.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주인을 못 찾았었죠. 나중에 가면 이제 덩치가 커서 주인을 예. 못 찾는 뭐 그런 예전에 거죠. 현대그룹이 다시 한번 인수하겠다라고 나섰다가 자본 조달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었었고 2013년이었 12년이죠. 12년에 12년인가요? SK그룹이 SK가 들어왔고 뭐 계속 얘기는 있었어요. 뭐 응. 범현대가가 가져가지 않느냐, 맞아요. 뭐 STX가 가져갈 수도 있다. 뭐 효성도 옛날에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되게 예전인데. 한 번씩은 다들 이제 이렇게 간을 봤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그 현금 지출 회사에 예. 아마 겁먹게 하기 충분하겠죠. 2000년대 초반에는 LG도 검토를 했었다가 아이고 안 하겠다. 예. 못 뭐 하겠다. 이것도 뭐 그때도 뭐 조단위 현금은 뭐 부담스러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숱한 역사들이 좀 있었던 거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뭐 네. 어느 정도 이제 가르마가 좀 타져 있는데 네. 사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아, 그렇죠. 플래시 네. 메모리 쪽은 그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D램 반도체 쪽하고는 조금 시장 규모가 다르죠. 시장의 질이 많이 다르죠. 뭐 규모야 D램이 조금 큰 정도일 건데 네. 이 낸드 플래시는 사실 이제 단품
진짜 순수하게 낸드 플래시만 파는 비즈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이제 낸드 플래시는 대부분 컨트롤러랑 엮어서 SSD가 됐건, 우리 스마트폰 들어간 UFS가 됐건, 혹은 그 메모리 카드를 만들건, 그렇게 팔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소자적인 특성의 문제가 있어도, 네. 그렇게 컨트롤러를 엮어서 소프트웨어를 개입시킴으로써 감출 수 있는 게 많죠. 아하. 그래서 여기는 그런 디램 같은 치킨 게임이 잘 안 일어난 거죠. 정확하게 그 치킨 게임이 나서 죽어 넘어가기 전에 시장의 질이 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디램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접시의 개념이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책꽂이, 책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 뭐 성능 차원에서요? 아니면 용도 차원에서 보면은 뭐 그렇죠. 혹시나 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기억을 저장해 놓는 장치고 디램은 그 일시적으로 CPU 그렇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좀 이런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좀 냉장고 같은 물건이고, 네, 담아놓는. 네, 그리고 이제 디램 같은 좀 도마에 가까운 물건인 거죠. 도마. 네. 맞아요. 그 표현이 더 정확하네요. 네. 그래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SD 카드를 꼽거나 그렇죠. USB를 분명히 꼽거나 하면 내가 좀 전에 분명히 포맷을 해서 컴퓨터에 꽂았는데 네. 뭔가 폴더가 또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뭔가 시스템이 포함이 돼 있다. 그거는 OS가 만든 거고요. 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컨트롤러의 그런 거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그렇죠. 사용자한테 보여주지 않죠. 그 영역은. 근데 그걸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뭔가 그 안에서 보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네. 그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고. 네. 근데 사실 하드디스크도 그래요. 하드디스크도 우리가 뭐 하드디스크 아시나요? 네네네. 동그란 원판에만 삥삥 도는 거. 그것도 앞에 컨트롤러가 붙어 있고 컨트롤러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얘도. 이게 그 저장하는 미디어들은 다 그렇게 앞에 컨트롤하는 애들이 붙습니다. 이제. 그게 일종의 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의 하자까지도 감출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역할도 한다면서요. 사실 예전에 낸드 플래시 초반에는 뭐 지금도 애플은 그렇긴 하지만 아까 말했던 그 로낸드라고 부르는데 네. 그냥 메모리 회사가 만든 낸드만 사다 쓰고 그랬어요. 근데 낸드 플래시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 품질 특성이 나빠졌어요. 미세화를 하면은.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삼성 낸드를 사다가 그 낸드를 직접 스마트폰 아니고 그때 피처폰 OS가 관리하고요. 네. 하이닉스 낸드 사다가도 걔가 관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낸드들의 특성이 제조사마다 많이 달라져요. 나빠지는 방향으로. 근데 나빠지는 방향이 다른 거죠. 삼성은 뭐가 나빠지고 도시바는 뭐가 나빠지고 하이닉스는 뭐가 나빠지고. 그래 놓으니까 폰 회사들이 모든 낸드에 대응하게 뭔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반도체 제조사들이 직접 해서 주는 거예요. 야, 이대로 써라. 이 책을 보니까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이 이제 확 성장하게 된 계기가 애플의 아이팟 영향이 그렇죠. 굉장히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원래 플래시 메모리는 그 나왔을 때 두 종류가 있었어요. 낸드 플래시랑 노어 플래시라는 물건이 있었는데 네. 낸드 플래시는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쓰기 어려운 특성이 많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를 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썼다 지웠다 하는 게 되게 복잡합니다. 읽는 것도 복잡하고. 근데 노어 플래시는 지우는 건 어려워도 읽는 건 좀 쉽고 그래요. 그래서 사용법이 쉽기 때문에 노어 플래시를 많이 썼죠. 네. 메인보드라든지 뭐 이런데 롬이라고 부르는 애들 자리에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네네네. 이제 그러던 중에 시장이 한번 바뀝니다. 원래 그래서 낸드 플래시는 어디에 사용했냐 하면 좀 쓰기는 어려운데 노어보다 밀도는 높으니까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그런데 좀 하드디스크는 들어갈 수 없는 곳. 네네네. 왜냐하면 하드디스크는 그 최소한의 크기가 좀 커요. 또 크죠. 왜냐하면은 이게 일단 그 플래터라고 부르는 원판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원판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니까. 근데 낸드 플래시 원판이란 모터가 없으니까 훨씬 그렇죠. 최소 사이즈가 작잖아요. 근데 이제 성능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디카 이런 데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애플이 이제 나타납니다. 애플이 이제 그 MP3 같은 거 유행하던 시절에 네. 그 이제 디자인이 엄청난 물건, 이제 디자인 혁신이 있는 아이팟 나노라는 아이템을 떠올린 거죠. 그러니까 얘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무게는 뭐 몇십 그램밖에 안 하고 목에 걸 수 있는 무게여야 되고 엄청 조그만데 노래는 뭐 한 1000곡 들어가야 되나? 뭐 100곡, 네. 1000곡 이런 요구사항 준 거죠. 네. 근데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위에서 시키면 이제 색깔이 바뀌는 펜을 만들라고요?
그럼 뭐 공돌이들 니들이 생각해야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디자인이 나왔죠. 우린 아이디어를 준 거야. 네.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하드디스크로 안 돼요, 해보면. 네. 왜냐면 하드디스크는 그렇죠. 크니까. 예. 그래서 넣어보면은 또 하드디스크 뭐 세워놓고 그런 품질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렇죠. 원래 그 원판이 계속 돌아가는 건데 네. 움직이면 계속 고장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선택한 게 그 낸드 플래시인가요, 그때. 네네네. 낸드 플래시는 이제 최소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뭉쳐놓으면은 밀도도 높아지고. 네네. 뭉쳐놓을 수 있죠, 쉽게. 그래서 이게 그 애플 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아이팟 나노라는 엄청난 물건을 만들려면 낸드 플래시밖에 없구나. 그래서 실제로 아이팟 나노는 막 유행합니다, 이게. 네. 막 유행하고 그 과정에서 낸드 플래시 수요가 쭉 늘면서 그 아이팟 나노를 판 시점에 노어 플래시랑 낸드 플래시 가격 역전이 일어나요. 네. 낸드가 싸졌죠. 네. 그 규모의 경제가 일어난 거죠, 이쪽에서. 그러면서 노어 플래시는 구석으로 밀려나고 낸드 플래시가 그 메이저한 물건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원래 디지털 카메라 같은 좀 이거는 단순한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걸 벗어나서 사용자한테 굉장히 가까운 물건이 된 거예요, 그때 낸드 플래시가.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의 포텐셜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됐다고 할 수 있죠. 저도 기억에 나는 게 2000년도, 2001년도 그때 이제 언론정보학과 주신 네. 교수님이 그런 거야. 카메라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나온다고. 이제 너희들 필름을 안 써도 되는 시대인데 디지털 카메라보다 메모리 카드가 더 비싸다. 그렇죠. 메모리 카드 요만한 거 하나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다. 그리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깜짝 놀랐다. 그런 시대가 어떻게 오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벌써 한 20년 전이네. 이제 지금은 USB 스틱 이런 거 쓰고 버리고 그렇죠. 다 그때 규모의 경제가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때 애플 아이팟? 네, 아이팟 요 나노. 덕을 제일 크게 본 게 이제 삼성 반도체였던 그렇죠. 거고. 이게 어느 정도로 공급이 잘 됐냐 하면은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할인을 해주고도 네. 그 애플이 원하는 공급을 다 채웠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공급이 어느 정도냐면 다른 MP3 회사들은 낸드 플래시를 구할 수 없는 레벨. 그러니까 그 회사들 다 쓸려 나갔겠죠, 아마. 다 애플이 쓸어 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또 손해를 받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제 그런 MP3 쪽 경쟁사였던 포탈 플레이어가 거래를 잃고 삼성의 설계랑 파운드리가 거기서 또 빛을 보는 순간이 오죠. 설계랑 파운드리가요? 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만 공급한 것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패키지 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 아이팟에 낸드만 떨렁 있으면 아무 물건도 아니죠, 이게. 네네네. 노래가 나오려면 그 미디어 처리하는 프로세서 있어야 되죠. 네네. 그거 삼성 거 쓰면 되거든요. 아하. 이제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는데 그 포탈 플레이어 2006년 이럴 때 그 발표를 보면 큰 고객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고 삼성전자가 그 아이팟 주문을 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가 삼성 파운드리에도 아마 좀 큰 계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는 그 플래시 메모리 네. 분야, 그러니까 흔히들 SD 카드, USB 혹은 요즘에는 SSD나 SSD라고 하는 옛날에 HDD 하드디스크 그렇죠, 네. 드라이브를 대체하는 그러면서 부팅 속도도 굉장히 빨라진 그 분야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플래시 메모리를 처음 개발한 게 도시바였다고. 네, 맞죠. 근데 정작 상용화를 한 건 인텔이었다고. 인텔은 정확하게 노어 플래시를 쓴 거죠. 노어 플래시 그러니까 메모리. 도시바가 그 낸드랑 노어를 만들었는데 인텔 쪽에서 노어 플래시의 그 응용처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노어 플래시가 잘 나가고 낸드는 잘 안 되니까 제가 알기로 도시바가 손을 잡았을 거예요, 삼성이랑. 네. 라이선싱을 해줬을 거예요, 그 설계를. 그 1992년이라고 책에 나왔죠. 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원래 지금처럼 팹이 뭐 100% 가동되고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반도체 제조회사로서의 도시바가 아니고 완제품 회사로서 도시바 입장에서는 좀 그 2차, 3차 공급선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목적을 두고 아마 라이선싱을 줬겠죠. 아하. 그러니까 1992년 삼성전자가 도시바로부터 기술 라이선싱을 받아서 시작한 게 그 그렇죠. 플래시 네. 메모리라는 거고. 그리고 냅뒀더니 이를 커져버린 거죠, 이제. 지금 도시바에도 그게 남아있나요? 남아있죠. 남아있어요? 도시바랑 웨스턴 디지털은 사실 같이 갑니다, 그렇게. 거의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시바, 웨스턴 디지털 하면 딱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부터 떠올리실 그렇죠. 거라. 근데 다들 이제 SSD 합니다. 하기는 하나요? 낸드 제조하고요, 둘이. 그리고 아까 뭐 노어 플래시 메모리라는 종류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 상용화를 네. 해서 도시바보다 훨씬 더 빠르게 치고 나갔던 게 인텔. 네, 그렇죠. 인텔의
플래시 메모리 부문이었는데 이게 또 상징적인 사건이 SK 하이닉스가 이걸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아, 그 인텔이요? 인텔 낸드 부문을. 아, 정확하게 여기는 그 노어 하던 부문은 아닐 거예요. 인텔도 이제 자신의 그 서버용 SSD 만들려고 네. 낸드 제조를 직접 했어요. 계속. 네. 마이크론이랑 손도 잡았다가 결국 깨지고 하면서 계속 해왔고요. 네. 뭐 그거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텔이 과거에도 그 디램 하다가 이제 포기한 것처럼 네. 낸드 플래시랑 SSD에서 따로 그 적자를 보진 않았을 건데 네. 그냥 뭐 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가까운 문제일 것 같아요. 인텔 입장에서는. 네. 뭐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를 네. SK 하이닉스한테 팔고 인텔은 또 뭐 파운드리를 또 강화하겠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아, 뭐 그렇죠. 사실 이건 삼성전자랑 되게 관계가 있는 이야기겠죠. 이러면. 원래 인텔이 파운드리 한번 시도를 했어요. 예전에. 네. 그래서 LG 같은 것도 뭐 고객으로 들어갔다가 잘 안 되고 그랬는데 네. 이제 되게 환경은 힘들어졌지만 나름 최근 공급망 문제에서 찬스를 본 것 같아요. 인텔이. 아, 우리가 그러니까, 파운드리 제조 네. 영역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게 뭐 가격 협상력에서도 유리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난 그 2020년에 하이실리콘이죠. 네. 그 미중 무역 분쟁 때 TSMC가 화웨이에 대한 거래를 화끈하게 끊거든요. 네. 예. 그래 놓으니까 TSMC는 매출이 무럭무럭 자라고 하이실리콘은 사라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여러 곳에서도 동북아의 제조 역량이 집중되는 게 되게 걱정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반도체에서 부가가치를 제일 많이 가져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사실은. 부가가치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가 100조 원 팔린다 그러면 한 40조 원은 미국이 가져간다고 봐야죠. 그럼 주로 어디서 가져가냐면 뭐 제조 장비 이런 데서도 가져가지만 네. 팹리스, 설계에서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 자신들이 내놓은 보고서 보면 한 부가가치의 30몇 %를 설계를 통해 가져가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근데 이 설계의 부가가치는 무엇이랑 큰 관계가 있냐 하면 파운드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팹리스라는 거는 사실 칩을 설계하고 대신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칩을 만들어줄 주체가 동북아에밖에 없는 거예요. 대만에, 한국에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 조금 위협이란 걸 알았죠. 왜냐하면 TSMC가 지금 하이실리콘을 물었는데 네. 반대로 이제 총구를 돌리면 미국의 뭐 우리 흔히 아는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전부 혼란일 거잖아요. 네. 사실상 한 70몇 %를 TSMC가 하는 셈일 건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SMC가 미국을 이탈하는 걸 막고 한편으로 혹시라도 이탈해도 그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고른 회사는 인텔이겠죠. 왜냐하면 인텔 아직 제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탁 제조는 안 하지만. 그래서 그걸 제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주체도 인텔이라고. 뭐 그거 하나라고 봐야죠, 사실. 이제 와서 TI 같은 회사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데가 예. 이제 10나노, 7나노, 5나노 경쟁을 따라올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아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거의 설계 그렇죠. 위주라고 보면 되나요? 설계랑 이제 이런 거 팹라이트라고 하는데 자기 팹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TSMC나 삼성전자랑 같이 달리기 하는 쪽은 아니죠. 이제 저쪽에서 조기 축구회 같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만 네. 만드는 정도. 월드컵을 나갈 생각은 없는 거죠. 아하. 회사 바로 사라질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괜히 잘못 뛰어들었다는. 네.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그 SD 네. 카드 같은 거 구매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칩 메이커들이 좀 다양하죠. 아, 근데 이 플래시도 고품질의 플래시는 대부분 제조사들이 가지고 SSD를 만들고 네. 그래서 좀 품질 낮은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네. 웨이퍼에서 일부 그 낸드들은 또 그렇게 그 USB 스틱 만드는 회사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로낸드라는 물건이 좀 팔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애들이 이제 이 5개 회사 뭐 인텔, 뭐 삼성, 하이닉스 이런 데서 낸드 플래시를 사서 네. 자기들이 컨트롤러를 만들거나 컨트롤러도 사서 예. 그 안에 소프트웨어 짜 넣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 이거 디램이랑 똑같죠, 결국. 그렇게 해서 뭐 SD 네. 카드가 됐든 USB가 됐든 그렇게 만들어지는 자기의 브랜드들을 넣는 거고. 참 샌디스크도 몇 년 전에 한번 네. M&A가 됐죠. 네, 그렇죠. 그 웨스턴 디지털로 넘어간 거죠. 저기 웨스턴 디지털로 네. 넘어가 있는 그쪽이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 변화가 또 빠르게 네, 좀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그래서 샌디스크랑 도시바가 그 합자 공장을 돌리고 공장에서 물량을 쪼개서 쓰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 참, 이 책에도 좀 나와 있긴 합니다만,
모르는 분들은 그런 질문 많이 아마 하실 거예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왜 이렇게 M&A가 많이 안 일어나느냐. 삼성이 그렇죠. 네. 그 어마어마한 돈 쌓아놓고 왜 반도체 분야에서는 M&A를 공격적으로 안 하느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네, 그렇죠. 뭐 그거는 이해가 되는 질문인데. 네. 솔직히 근데 또 M&A가 별로 이렇게 효용 가치가 높지는 않다면서요. 왜냐하면 M&A를 하려면은 나름 시너지는 있어야 되죠. 그럼요. 근데 제가 회사를 합친다고 하면 시너지는 이런 거, 기술 개발에서 돈을 아끼는 거랑 네. 시장을 좀 더 차지하는 거랑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이 메모리, 솔직히 로직도 비슷하긴 할 건데 네. 이쪽은 그 M&A 한다고 해서 기술 개발에 그 어드밴티지가 오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 일본 회사들이 계속 그 옛날에 있던 NEC나 그 아마 히타치 같은 데도 D램이 작게 있었을 거예요. 네. 그 합치고 합쳐서 망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그 LP다를 만든 건데 네. 그 LP다도 사라졌죠 결국. 네. 이게 이 제조 기술은 우리 앞에서 막 살펴봤는데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뭐 깎고 노광하고 뭐 씌우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사용하는 순서가 많이 달라요 다들. 그러니까 동일한 모양의 어떤 그 구조를 만들어도 안에다가 그 스텝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회사가 거쳐왔던 히스토리에 따라서 지들이 돌리는 게 엄청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이랑 공정 따왔다고 해서 여기 적용해 볼 수 있고 그런 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술 개발에 어드밴티지가 없으니까 M&A가 잘 안 일어나는 거죠. 아예 기술의 공정이나 과정 자체가 달라서 예. 회사를 사와도 그렇죠. 예. 합칠 수가 없는. 그냥 다른 공장에서 그 2배로 그 연구개발 비용 쓰는 형태가 되겠죠 아마도. 그래서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수 있는. 네,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론 같은데 LP다 인수해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나머지 그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성공적인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봐야죠. 혹시 정인선 작가님이 네네.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와 이런 M&A가 일어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아 저는 사실 그